그러면 이제 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그 말 그대로 방구석 수다인데요. 김소영 감독님의 디아스포라 속 여성의 삶과 예술이라는 작품을 주제로 감독님을 비롯해서 박민정 작가님 그리고 린킴 그리고 전 사회를 보게 된 박정대인데요. 어떤 형식적인 제한 없이 아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수다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간단하게 인사를 듣고 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감독님부터 인사를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박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림키입니다. 오늘 이렇게 4명의 패널들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방금 일부에서 보셨던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라는 영화에 대해서 먼저 감독님의 간단한 그 작품을 어떻게 찍게 되셨는지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듣고 저희 패널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흔히 망명 3부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을 제작을 하셨는데요. 오늘 상영했던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에 관해서 어떻게 창작하시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고려극장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서 이렇게 그 자료도 보고 고려극장을 살피다가 고려극장 이렇게 홀에서 가수들의 사진, 공연자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와, 여기서 어떤 여성 가수 디바들의 노래를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그러고 나서 서울에 오니까 그때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그 아시아의 디바라는 공연을 기획하고 있던 그 기획자분이 고맙습니다. 기획자분이 그 제안을 해서 마치 그 제가 왜 고려극장 홀에서 이렇게 마음에서 난 소리를 들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예, 박민정 작가님께서는 네,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품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마음에 트리거가 눌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저의 경험과 작업과 더불어서 뭐 감동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가슴을 찌르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이제 감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저로서도 사실은 이 퍼포먼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계속해서 소외되고 주변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어떤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 그 우리를 하나님 보듯이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디바들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리 목소리고 또 우리의 자의식을 대변하는 정체성이고 이렇게 이해가 되었을지 그 부분이 또 일을 하고 와서 이 관객이 꽉 차게 앉아서 이것을 감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창작 그리고 예술 표현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예술가들의 공연이 올 때면 3일씩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축제 같았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하나의 축제처럼 진행이 되고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영화에서 그런 면에 저도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림킴 씨는 저희들하고는 다르게 좀 노래를 하시는 분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함덕이라든가
방타마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들하고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것 같아요. 가수의 입장에서 본 어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이함덕이라든가 방타마라의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그냥 되게 언뜻,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고 이 영화를 처음 보게 됐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딱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는 가운데 예술을 이렇게 발현시키면서 뭔가 그 사람들과 에너지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지금 제 현 시대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뭐 제가 동양의 주제로 얘기를 하든 여성의 주제로 얘기를 하든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뒤로 가서 이런 역사적인 게 있었구나 하면서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더 잘 보존된 상태에서 예술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어떤 가수 입장에서 보는 그 관점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요번에 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의 그 소위 망명 3부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쭉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세 작품이 전부 다 연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작품을 보면 첫 번째 작품이 눈의 마음, 슬픔이 우리를 데려가는 곳인데,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굿바이 마이 러브 NK, 붉은 청춘이고, 그다음에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인데, 감독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영화 제목 자체가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그 아까 그 이번 영화를 보더라도 그 천산의 장면이 나오면서 달빛이 있고 천산의 디바인데, 그 제목을 또 자세히 보니까 사운드 오브 노마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분명히 어떤 제목을 지을 때 의도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어떤 그런 작품을 제목을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으시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굉장히 영광이고요. 특별히 사실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작품을 다 끝내고 나서 제목을 짓기도 하고 뭐 중간에 짓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목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민조교회 황홀경 다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가령 예를 들어 제가 황홀경이라고 그 여성사 3부작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국 영화사를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작품이 있어요. 그 제목이 황홀경이고 영어로는 I'll be seeing her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도 이 영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 시작을 못해서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갑자기 황홀경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약간 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눈의 마음 땡땡 슬픔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그 영어로는 Heart of Snow, Heart of Blood예요. 그래서 제 미국 친구가 너 제발 더 좀 붙여라. 그래서 내가 안 붙이겠다 그랬거든요. 약간 그렇게 그 제목이 와야 그 영화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한국말 영어로 동시에 시작하고 두 개가 다 와야 이게 약간 말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네. 글을 쓰다 보면 네. 그 엄청난 제목에 끌려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시에서
영화 제목들 많이 갖다 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알렉 레네 감독의 지난해 마리앙바드 같은 작품은 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버젓이 시로 쓰고 그런 뭐 무례함을 좀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런 제목 문제는 박민정 작가님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박정대 이 시인님의 시를 보면서 아 이거 제목이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강렬한 정념이 있는 제목들로 느껴지면서 이분은 이 시인님은 굉장히 제목에 많이 힘을 주시고 굉장한 파토스를 표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소설 제목은 시 제목보다 좀 자유롭게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목을 그래도 어쨌든 독자들에게 읽을 만한 흥미를 좀 끌 수 있을 만한 제목을 이제 지어야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창작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작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의 제목을 표제작으로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책의 뭔가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이어야 하면서도 또 제목 자체가 서점에 이렇게 있을 때 독자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는데 이제 박정선 선생님 특히 이 경렬비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명일 뿐인데 시집의 제목으로 위치하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그냥 어떤 시적인 하나의 장소가 이제 이 문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 시집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좀 영향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 선생님이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제목을 지을 때 소설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먼저 그러면서 제목을 상의하기도 하는 편인데 저도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제목이 나와야 좀 작품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짓는 것보다는 제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한 표현, 뭐 한 문장 이거를 반드시 내 작품의 제목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야기를 거기에 맞추는 경우도 있기는 했죠. 예, 그 제목이 어떤 뭐 문학 작품이든 아니면 영화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목 얘기를 꺼내게 된 거는 이제 김소영 감독님의 많은 제목들이 제가 시를 쓰는 입장에서 볼 때 엄청 시적이거든요. 거기 그 작품에 대한 어떤 소개나 안내가 없더라도 무조건 어떻게든 찾아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진짜 제목을 잘 붙이시는 것 같아요. 링킴도 제목이 묘하더라고요. 디지털 칸이면 뭐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할 때 칸도 되고 왕이란 뜻의 칸도 되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노래 가사라든가 그 제목 같은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물론 그 링킴의 그 가사나 제목들은 직설적인 게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디아스포라라는 그 주제 물론 처음부터 디아스포라에 집착하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어떤 본인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찍다 보니까 묘하게 공통점이 디아스포라 쪽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관심이 생기셔서 계속 이제 연작 형태로 가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디아스포라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찍게 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영화를 좀 찍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평론으로 공부를 하고 책을 좀 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영화를 다시 찍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실험 단편 같은 거를 하다가 그 2000년도에 이제 거류라고. 근데 거류도 영어 제목은 조금 달라요. 그게 Southern Women South Korea예요. 그러니까 뭔가면 저기 그 남쪽 통영, 진해, 경남 고성 이런 쪽에서 이제 살고 있는 여성들을 다루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 할머니 고향이 그 진주 그쪽이세요. 경남 쪽 서부 경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삶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 서부 경남이 굉장히 가부장제가 센 데거든요. 그 대신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의 부모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제문을 제사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도 보통 때는 못하고 하다가 이 언문으로 만든 제문을 읽는데 저희 그 할머니가 그 언문 제문을 동네 여자분들에게 써주시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들이 언문 제문을 통해서 낭송을 하는 거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매혹이 된 거예요. 언문 제문 형식에. 그래서 그때 이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디아스포라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개념으로 혹은 일상으로 있지도 않은 시기였는데 그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 겪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북한으로 가시고 뭐 이런 한국 근대사에서 굉장히 좀 전형적인 그런 비극을 갖고 계셔서 그분의 삶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남 고성이 그 당시에 뭐 TV 지금도 그렇지만 TV에도 잘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좀 주변화된 그런 곳인데 거기서 아직도 우리 할머니는 그 당시에 돌아가셨지만 언문 제문을 써주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래서 제가 이 여성들의 삶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류라는 뜻이 뭔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거류민 할 때 그 거류민도 있고 불교식으로 죽고 사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처럼 제가 몰랐는데 그 할머니가 살던 곳에 옆에 실제로 거류산이 있고 거류면이 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류산인가요? 네. 예.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그냥 제목부터 제가 이제 짓잖아요. 짓고 나중에 보니까 거류산, 뭐 거류면, 거류면사무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안 됐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디아스포라의 삶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뭐 또 자기 고향을 떠나고 이것을 굉장히 핵심적인 것으로 봤고 또 그때 경남 고성에 대만 출신의 화교 여자분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들은 부산에 있는 화교 학교 보내고 이런 것도 그 진해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제 결혼이 많지 않았는데 영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온 그 유승아 씨라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본 어떤 이 디아스포라의 그 원형은 이런 여성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황홀경 얘기한 그거 하고 이런 거 다음에 이 말씀하신 이제 망명삼부작으로 가서 이건 이제 약간 디아스포라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거죠. 예. 아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배경이 있으셨군요. 그 거류산 얘기는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신기하고 네. 재밌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번 토론을 이제 좀 준비하면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보편적인 디아스포라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체가 혹은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이 사실은 디아스포라들이더라고요. 좀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확대하자면 사실 예술가들은 좀 독립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좀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독고다이가 돼서 꾸준히 자기 길을 가는 그게 필요한데 옆에 계신 김성 선생님 작품도 이번에 제가 쭉 봤는데요. 진짜 이런 독고다이가 없으시더라고요. 망명 3부작을 봤는데 저는 그 굿바이 마이 러브 NK 그 처음에 이제 인트로 부분에 빅토르 체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와 보기도 전에 이 영화 너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사실 더 좋았습니다. 그 모스크바 팔진이라고 그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사실 김일성 체제를 비판하면서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해외를 떠돌고 망명하게 되고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뭐 현대인들 혹은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 디아스포라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김소영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예술가로서의 삶의 어려움, 김소영 감독님 자체가 여성이시고 뭔가 예술가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계시니까 오늘의 주제하고도 상당히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직접 생활하시면서 겪는 어떤 여성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뭐 우리가 책을 많이 이제 보는 시기였는데 사실 박경린 선생님 작품이 되게 좋았지만 한번 그 인터뷰 기사를 보고 나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가 찾아갔는데 기자인지 어쨌든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찾아갔는데 그 농사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무슨 검은 벌레가 가득하고 그걸 막 그 걸레로 닦으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죄송합니다. 저도 습작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쪽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근데 그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여성주의적인 그런 그 아나키즘이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기도 했지만 제가 한국영화아카데미 1기예요. 1기에 들어가서 정말 저는 카메라 이거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촬영 가르쳐준 선생님이 너무 화를 내고 그 너무 재수 없다고 진짜 그 제 동기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남자들을. 그때 이제 저희가 미체를 썼었는데 35mm. 그래가지고 저는 영화 쪽에 들어가서 정말 굉장히 이 여성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험 영화를 하니까 맨날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저희가 그 민중 시대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뭐 그 겨울 공화국이나 이제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실험 영화를 하긴 했지만 약간 형식이 실험적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표적으로 굉장히 지탄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평론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사실 별 문제를 못 느꼈는데 그 저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 버틀러인가 그 어슐라 르긴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 이 여성들은 계속 지워진다고.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이 사라지는 것들을 다시 기록하고 글로 쓰고 이러는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계속 지워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표절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 왜 정말 이렇게 삭제. 저는 사실 제가 그 저한테 여성 예술가는 사실은 박경린 선생님이에요. 그런 식의 삶. 그래서 저는 저를 사실 예술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 대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독고다이는 맞는 것 같아요. 전문 용어로 하자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쪽 그쪽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어떤 기획하고 있는 작품이 있으신지. 아까 언뜻 그 우리나라 연해주 쪽에 있던 러시아 그 뭐 연방공화국인가요? 그쪽 얘기도 언뜻 하셨는데 그 극동 러시아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현재는 뭐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고려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관련 지을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떤 냉전 시대에서 성장하고 지금도 이제 약간 한국은 포스트 냉전의 긴장 속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박 작가가 얘기하신 그런 어떤 기억들이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탈해를 감고 있는데 기억의 탈해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 근대의 초기에 그
러시아 혁명가 중에 이제 이 지금으로 보면 고려인 이 여성 혁명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던 망명삼부작을 따라가 보면 그 여성에게 가서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박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 굉장히 어떤 대중적인 그런 독자 관객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반응이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 감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김 알렉산드라를 다큐멘터리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장르 영화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협업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숨을 고르고 그 전에 제가 한 게 이제 주세죽에 관한 실험 전시를 했었는데요. 스텝이 같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실험 영화니까 하는 얘기들을 듣고 너무 이 친구가 좌절해가지고 그날 첫 상영인데 밤 10시에 저한테 문자했어요.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조금 대중적인 친화력을 갖는 아까 이제 핫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핫한 전혀 대중적인 거랑 핫하다고 또 이렇게 지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보다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 여성 혁명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아무튼 저는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다큐멘터리 작업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기록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거고 창조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그냥 있는 사물들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상을 통해서 나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는 거기 때문에 있는 사물들을 그대로 찍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따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기억이나 내 경험을 그 대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겹쳐놓는 작업이더라고요. 인데 천산의 디바를 보면 전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게 사실 저는 개봉관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보면서 처음에 막 웃었거든요. 아리랑 악극단 그 사회자가 나와서 쫙 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러시아 말로 소개를 하고 영화 끝부분에 가서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장면은 슬프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료들은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셨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상실과 죽음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동시에 저한테 자료들이 다 이렇게 걸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대만의 영상 자료원에 가서 제가 저 하늘에도 슬픔이 김수영 감독님 작품을 찾았어요. 망실된 작품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약간 겸손하게 우연히 찾았다 그랬는데 우연히 찾은 거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뉴스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거짓말처럼 그 망실되고 유실된 자료들이 다 저한테 걸어와서 이런 자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자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날 자료가 나타나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그거고요.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카자흐스탄 사회의 완전히 바닥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까자키노나 카자흐 아카이브를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덕이죠. 이제 자료를 받고 개인 컬렉터한테도 받고 또 송 라브렌치 감독님이 이제 결정적이신데 그분들 또 인천의 이주 박물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크게 보면 진짜 자료들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 온 거예요. 아주 행운의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죽음이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끊임없이 그쪽을 추구하고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그 감독들이 고맙게 기다려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죠? 린킴 씨께서는 그 감독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 천산의 디바 영화를 보면 뭔가 고려인을 대표하는 그 두 명의 가수가 나오는데 혹시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김소영 감독님에 대한 어떤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약간 저는 그냥 뭐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옛날 노래하는 영상이나 그들이 뭔가 이 음악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단지 그냥 되게 유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좀 뭔가 진짜 큰 위안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영상에서만 봐도 그런 것들을 뭔가 실제로 그분들 이제 자손들이나 그분들을 보셨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다가왔을지가 좀 궁금해요. 물론 인터뷰로 말씀은 하셨지만 이들이 얼마나 어떤 에너지, 얼마나 큰 에너지를 그 자손들한테까지 줄 수 있었던 걸까? 왜냐면 지금은 사실 그만큼이 또 상상이 안 가거든요. 뭔가 대중음악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저도 어떤 얘기들을 하지만 조금 더 그냥 즐기는 쪽에 가깝다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시대적 배경도 있고 뭔가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문화적인 것들로 뭉치는 게 있어서 어떤 정도의 느낌인지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암덕 선생님이 이제 이분들의 데모잖아요. 데모고 그래서 방타마라 선생님도 이암덕 선생님의 이제 영향 아래서 이제 이렇게 음악을 한 거고. 근데 이 아리랑 앙상블 이게 이제 고려극장의 아리랑 앙상블이 있었는데 이 조합이 굉장히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해요. 왜냐하면 연해주에 있을 때 이암덕 선생이 이제 고려극단에 있고 그럴 때 이런 공연자들과 더불어서 지식인들, 운동하는 사람, 혁명가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연해주에서 막스 번역하고 러시아 레닌 번역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예술적이면서 지적인 공동체가 이미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스탈린에서 강제 이주돼서 여기에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조합인 게 뭔가 하면 한야곱 선생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려아리랑은 그분의 사실 대표작은 아닌데 이분이 빅밴드를 한 거예요. 60년대 러시아에서 근데 소련에서요. 근데 금지였는데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고려인이고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군인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완전히 황무지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들은 거예요. 라디오로. 그래서 그때 빅밴드를 들은 거에서 재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리랑 앙상블은 진짜로 이게 월드 메뉴예요. 레퍼토리가 재즈서부터 뭐 러시아 민요부터 다 있어요. 클래식까지. 그러니까 이 긴 역사로 보면 20년대에 레닌을 번역하던 그러니까 민족운동과 어떤 혁명을 위해서 그런 사람 연선용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령부터 시작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재즈처럼 그 당시에 어떤 소련의 이런 어떤 회색 그런 문화의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리랑 앙상블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최고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알마티에 모이게 되면서 완전 꼬미언을 이룬 거예요. 서로 뭐 그 중에는 마리오네트 하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 배우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굿바이 마이 러브 NK로 가면 그 꼬민이 더 잘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고려인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엘리트예요. 엘리트여서 또 그게 또 주입이 되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50년, 60년 동안 엄청난 역사 속에서 그 온갖 사람들의 이 영감과 헌신이 다 들어가 있고 저는 이분들이 이제 그 노래를 할 때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와서 이 사람들 공연을 보러 오자는 그 밤 9시, 10시에 공연을 하면 이렇게 그 이 논밭에서 공연을 하니까 딱 불을 켜면 모기하고 벌레들이 다 입으로 들어온대요.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공연 시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어떤 역사적인 우발성과 필연성의 조합이고. 예.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뭔가 네, 지금 상상만 해봐도.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꼬면 그러는데 정말 꼬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박민정 작가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그 박민정 작가님 작품 읽어보면 뭐 행복의 과학도 그렇고 에이코에게 보내는 그 유서도 그렇고 당신들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디아스포라적인 그런 화자나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디아스포라적인 주제가 많이 드러나는 이유는 어떤 사적인 경험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있는 건가요? 좀 그런 쪽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창작집을 발표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던 곳이 일본이었었고 당신의 나라에서라는 작품에서 이제 여기에서 고려인 여성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일본의 이제 지금 저희 80년대에 태어난 혹은 뭐 90년대에 태어난 이런 4세대, 5세대들 이산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2000년, 2010년대를 살아갈 때 예전에 그 20세기의 그 근현대사에 우리 근현대사에 있었던 그런 사실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그런 전쟁의 기억, 이주의 기억 이런 고통의 어떤 역사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 과연 완전히 표백되고 없어졌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반드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일본에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피식민자의 기억이랄까 이게 굉장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는 징용에 갔다 오셔서 몸이나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이제 거의 뭐 떠돌다시피 하시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가난과 막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동적으로 좀 적개감을 갖고 살아오신 분이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뭐 한 3, 4살 때 돌아가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이 80년대에 태어나서 그냥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도 어떤 그런 징용을 다녀오신 할아버지가 미친 어떤 이 대대의 손손의 영향들 이런 것들이 있고 이후에 이제 2010년 이후에는 특히 한참 이 일본에 관광을 많이 다녔을 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는 더 발전하는 국가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일본보다 이제 우리가 더 일본은 이제 정체된 국가이고 또 경제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뭐 우리보다 너무 잘 사는 국가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소비를 하고 이럴 때도
여전히 그 우리에게 그럼 그 현대사의 기억이라는 것이 없는가? 내가 내 또래의 일본 아이를 만났을 때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행보의 과학과 에이코에게 보낸 유서에서는 실제로 이제 80년대에 저의 이웃집에, 그러니까 그때는 흔히 이제 현지처라고 불렀던 그 일본의 그 버블 시대에 이제 그 돈을 많이 벌었던 사업가 남자가 이제 한국에 자기 일본의 본가에 가정이 있으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떠나서 돈만 보내주는 그런 가정들을 현지처라고 불렀고, 또 예전에 일본의 사업가들이 많이 관광을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게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뭐 외공주라든지, 그러니까 양공주라는 표현이야 좀 익숙하지만 외공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경멸했던 어떤 기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제 또래의 화자로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어머니가 이제 현지처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일본의 정체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자신은 이제 외면하고 별로 그다지 나는 뭐 혼혈아야, 뭐 겉으로 생김새만 봤을 때도 뭐 별로 구분도 안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출생 이력과 이 몸속에 육체로 담겨 있는 어떤 말 그대로의 그 어머니의 그 버려진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화하면서 살아가는 인물로 그린 면이 있고, 거기는 다분히 사실은 저도 할아버지한테 직접 얘기를 듣거나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그 징용을 갔다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작품들을 쓰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나라에서라는 작품 때문에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레닌그라드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쟤는 왜 86년생이 그렇죠. 레닌그라드는 옛날 지명이죠. 그렇죠. 네.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시인이시자 이제 신문 기자셨는데 아주 어릴 때 자기가 소비에트 해체 무렵에 러시아에 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아직도 다 레닌그라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언니 저는 그게 페테르부르크로 바뀐지도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온 소리인데, 이제 이 제 작품에서 어린 시절에 러시아에 이제 있었던 아이가 애착 인형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 자신을 돌봐주던 고려인 여성 보모와의 관계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취재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이제 허구로 만들어내서 쓴 작품인데, 그 정추 할아버지의 초청을 받아서 알마티로 갔을 때 그 정추 할아버지는 이제 러시아인 여성과 결혼을 살고 계셨고, 그 손녀가 이제 엘레나라는 이제 자신의 어떤 사촌 언니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아이가 만나서 인형을 나누어 가졌던 기억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자신의 가족사와 더불어서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는, 이 기억들이 과연 옛날의 기억인가, 그냥 없어진 기억인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아직 레닌그라드라고 부르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정도로 가족사가 풀려 나오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현재를 살면서, 그 근현대사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현재를 살면서 그 기억들을 아직까지 사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재생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기억들은 우리 젊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불리웠던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마치 아까도 그 아드님이 나와서 이제 그 어머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겪진 않았지만 사실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쓴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기 박민정 작가님도 보면
꼭 뭐 디아스포라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억압받는 사람들, 약자들 그런 편에서 많이 작품을 이제 써내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데뷔작은 생시몽 백장의 사생활인가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약간 이국적인 소재를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쪽의 소재에 더 끌리거나 그래서인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국적인 장소나 이런 게 나올 수는 있는데 아니면 외국인이라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의 한국 문학이 조금 더 많이 진보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그냥 이제 작가로 좀 자유로워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한국의 현실을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를테면 뭐 우리보다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그 일본 그리고 또 우리의 아니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일본,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중국 이런 어떤 이 현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근데 이게 우리 얘기야라고 반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좀 흥미를 가지고 있고 뭐 또 질문 주시면서 이제 그 약자와 억압받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문학을 공부하고 그 창작하기를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 감동받았던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게 내 정체성이 조금 생기면서 봤을 때 너무 내가 이 작품들에 배신당했다라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그렇게 사랑했다가 그 작품에 배신당하는 이 기분, 기억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마찬가지지만 문학이라는 형식 속에서 기록이라는 것은 이 기록을 하는 과정 다큐멘터리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권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뭔가를 쓰고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어떤 미미한 정도의 권력이라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경계하려고 하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특히 문학의 성별이 있다면 완전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봤을 때 항상 그 남성의 입사식 그 성장 소설 혹은 남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주변 여성들을 동원하는 과정들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저는 이제 울면서 봤던 거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 성별이 남성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가진 자도 아닌데 그 주인공의 어떤 위치에 내가 이렇게 뭐 감정이입을 동일시하려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봤었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것은 이게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비록 그런 교육을 받거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지만 난 이제 그 반대로 그 이제 반대로 나의 작업이라는 것은 내가 영향받았던 것들로부터 이제 영향받았던 것들을 뿌리치는 과정들 속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 작가로서도 계속 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런 이야기를 써? 그럼 나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나는 어떤 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을 해야만 하는 과정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림케이님의 무대를 보면서 이 천산의 디바와 지금 2020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아티스트인 지금의 디바가 굉장히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성 예술가가 자기 자신으로 서서 내 이야기를 펼쳐내고 나도 이렇게 뭔가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 같이 보여서 이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어떤 그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으로 겹쳐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두 분의 작품이 좀 감동적이었었는데 저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마치 감독님이 이제 아버님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떨어져 나오는 과정들이 있었고 결별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다시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작가로서의 그 작업적인 정체성의 전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분야나 장르는 다르지만 사실 저런 고민들이 없으면 글을 써내거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박민정 작가님도 그런 과정이 있고 그걸 좀 소위 말해서 가장 핫하게 잘 어떤 만들어내고 계신 작가 중에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디아스포라나 여성의 뭐 삶과 예술을 얘기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시는 분들은 평소에 그런 주제들을 다룰 때 뭔가 아까도 뭔가 그런 주제들이 책에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평소에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 쓰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작가들마다 사실 다루는 소재나 내용이나 이런 게 너무 다양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역사를 많이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별로 학교 다닐 때 역사 점수가 좋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역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 덕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 성공한 역사 덕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역사 덕후가 아니라 정석의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학교의 역사 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역사 이런 건 되게 정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뒷견 그러니까 이런 안 다루는 얘기들 교과서에서 안 다루는 네. 얘기들 뭐 이를테면 저는 나무위키에서 좀 옛날 분들의 프로필을 찾아보는 걸 좋아해요. 이게 오. 나무위키에도 이런 덕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1947년에 태어났어요.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뭐 미군 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때 당시에 행정명을 막 그대로 써놓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내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근데 역사 자체가 20세기 막 변동이 너무 많고 이동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기록되지 않은 교과서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나 이러지 않은 그런 변방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너무 많고 그런 드라마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었고 네, 이제 90년대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봤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관심이 작가가 되고 나서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딱히 다뤄지지 않았던 역사적인 맥락들 이런 거를 제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 논문을 막 찾아보면서 이 논문에 나온 얘기가 되게 소설적인데 그러면 그거를 막 다시 이야기로 바꿔보고 그런 것들을 해요. 네. 그런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 인류학자인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디아스포라를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유태인 문화가 다양하고 좋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디아스포라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었지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오래도록 생각하다 보면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박민정 작가님은 혹시 본인의 그 작품집에서 이런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혹시 뭐 독자들한테 좀 읽어주고 싶은 그런 구절이 있으면 좀 잠깐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 작품에서요? 예, 그러면 잠깐 읽을까요? 예, 예. 지금 제가 읽을 부분은 이제 오늘 초대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당신의 나라에서라는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80년대 혹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소비에트 해체기 러시아의 그 격변기에 살고 있던 이 고려인 이 학자 여성이 소비에트 해체 이후라서 처음으로 남한의 유학생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쵸 한국의 유학생들을 만나고 하게 되는 생각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제 멋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를 아주 조금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완전한 허구로 쓰여진 이 부분을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설 당신의 나라에서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 부모를 포함한 남한 유학생들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앞날을 향해 굳센 믿음을 갖고 나아가던 레닌 기치의 특파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영 사라진 레닌 기치는 고려인들의 우리말 한글로 제작되는 신문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죠. 나는 레닌그라드의 지식인으로서 그 신문에 다방면에 학술 정보를 보내주었고 칼럼도 연재했어요. 남한 유학생들을 만나러 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레닌그라드 연극원에 다수의 유학생과 한국인 초빙 교수가 왔습니다. 나로서는 남한 유학생들, 아니 남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한에서 연출과 연극 이론을 전공한 수재들이고 모두 부유한 집안 자식들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허탈했습니다. 바보같이 나는 예술을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가난하지만 열정적인 사람들, 돈이 없어도 배부를 수 있는 사람들, 감옥에서 죽고 거리에서 죽고 맞아 죽고 요절한 수많은 근대의 예술가들 대부분이 만석지기 지주의 자식이었다는 걸 배워서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요. 내가 가진 환상은 환상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그들이 진지한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나 타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그들 자신이나 부모들이 잘난 덕이 아니라 기층 민중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어도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보는 소련의 동포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작품에 나오는 그 윤진아인가요? 네, 예, 그 분의 어떤 그 독백 같은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디아스포라의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박민정 작가님께서는 직접 체험을 하시긴 힘들었을 텐데 어디서 이렇게 소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선은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아까 이야기한 뭐 러시아에 다녀온 친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네가 제 자신에게 네 이야기에 확신을 좀 가져도 된다라는 주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걸고, 그리고 이 뭐 레닌 기치라는 이 신문, 그리고 뭐 당시에 실제로 레닌그라드 연극원에 뭐 어떤 한국 학생들과의 그 교류가 있었다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팩트를 확보한 이후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아주 너무 가난해서 이제 이 방금 이야기한 이 사람이 그때 한국에 온 사람들의 러시아어 과외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 동포라고 생각했는데 남북한 관계없이 우리 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동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자신들이 되게 굉장히 시혜적인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고 예술을 한답시고 뭐 딴따라처럼 그렇게 돈만 쓰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아주 작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상상을 해본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디아스포라 속 여성의 삶과 예술과 관련을 지어서 해외에서 여러 해를 거주하셨고 또 거기서 자신의 어떤 동양인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과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링킹 같은 경우는 국내 아주 굴지의 소속사에 있다 그걸 자기 스스로 깨버리고 자기 혼자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자신의 음악 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디아스포라와 관련지어서 본인의 좀 경험 같은 것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한 건 아니었고요. 총 세면 한 1년 반 정도 아마 해외에 있었었는데 제가 사실 이런 동양이란 주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는 오히려 해외에서의 생활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음악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뭐 장르적이든 아니면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 거의 서양 문화권의 음악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영국에 우연히 뭐 여행차 이제 음악 관계자를 만나러 또 이제 그 사이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동양의 음악을 저한테 되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자라고 살아온 문화와 또 음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동양이라는 주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온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제가 살아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뭔가 역사적인 배경들을 찾아보면서 오히려 그거를 좀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2, 3년 정도 뭔가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니까 음악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린킴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생각은 가수로서 예술가로서 자기의 어떤 제대로 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예술가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아까 림킨 같은 경우도 해외에 나가서 너네 음악은 뭐냐, 한국적인 음악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과연 그걸 생각해 봤던가 이런 고민을 했다 그러는데 모든 예술가들이 그럴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뭔가 예술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예술가로서는 사실은 발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린킴은 이미 그런 질문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예술가로서는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이 좋은 작품들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림킴이 그 어떤 그 화면에서 노래도 있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뭔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사실은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동양이라는 주제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 동양을 다룬 어떤 음악이나 비주얼, 그러니까 음악 쪽에서 그런 비주얼, 대중음악에서 비주얼을 많이 찾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한 몇 가지 컨셉밖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주제였는데 사실 동양 자체가 되게 크고 문화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이미지들을 좀 구현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 좀 여성이란 주제에서 생각했을 때는 캐릭터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음악에서 여성 가수가 뭐 노래를 하거나 어떤 컨셉을 잡을 때 좀 그 고정화된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한정적으로 돼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뭐 공격적이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는 굉장히 좀 야망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캐릭터는 되게 몽환적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뭐 여성뿐만 아니라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캐릭터나 가사들을 썼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일반 그 시청자로 그 노래를 듣는 사람으로서 보면 민족요 그다음에 옐로우 디지털 칸이 다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민족요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할 때 뭐 개막이나 폐막을 알릴 때 하는 그런 우리 전통 무용 같은 걸 많이 떠올리게 하고 디지털 칸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던 음악이에요. 근데 상당히 기존의 어떤 락의 개념이랑 비슷하고 옐로우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링킴 가수께서는 그 오리엔탈리즘 같은 거를 많이 추구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화면에서 받은 느낌은 영화 킬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좀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완전히 잘못 본 건지. 오리엔탈리즘을 어떻게 보면 조금 반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을 바라보는 어떤 서양의 시선에 사실은 동양이 주체적으로 표현했을 땐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뭐 영화 킬빌도 그렇고 이제 동양을 주제로 다룬 뭐 영화나 뭐 미술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계속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의도한 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링킴의 노래는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전 들으면서 옛날 그 비옥이라는 가수도 떠올랐고 아일랜드 그 애냐라는 가수도 떠올랐고 앞으로 어떤 작품을 써내고 발표할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림킴님의 옐로우라는 곡에서 그 일본 여성들과의 그 교류처럼 보여지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우리 스타일 너무 카와이아즈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렇게 일본 여성 뭐 와사비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혹시 작사 배경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맨 처음에 조금 생각했던 거는 뭐 카와이라든지 뭐 와사비나 그런 단어들이 되게 서양 문화에서 동양 문화를 생각할 때 많이 떠올리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뭔가 오히려 쓰면서 좀 재밌게 뭔가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 처음에 그 주제를 잡을 때 좀 영감이 됐던 게 좀 그런 거였어요. 되게 날라리 학생들 있잖아요. 여학생들. 뭐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모습이 좀 뭔가 도발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약간 재밌었어요. 아무튼 해방적이고 네네 약간 패기가 그런 느낌? 넘치는 그 모습이 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패기를 뭔가 좀 보여줘 보면 좋지 않을까? 뭔가 서양 문화권에도 말씀 들으니까 네. 그 뭔가 여학생들의 막 왁자지껄한 그 모습 같은 게 네네. 되게 잘 떠오르는데 네. 근데 이게 약간 중의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사비나 카와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으로 뭔가 생각하는 되게 뻔한 이미지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 우리가 오히려 너희들의 단어를 막 약간 재전유라고 해야 돼. 내가 너네들이 자주 쓰는 단어를 내가 씀으로써 이들이 우리를 딱 한 가지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뭐 저항한다 이런 느낌이 이해가 확실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스카는 내게 말했어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양 문화권에서
뭐 나라를 떠나서 동양인 여성들끼리 이 옐로우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특별한 연대감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한 것이기도 한지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이 그 옐로우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애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걔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또래 다양한 여학생들이 같이 부르는 듯한, 그래서 뒤로 갈수록 되게 다 같이 부르는 듯한 막 목소리가 이렇게 섞여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링킴 노래를 들으면서 링킴이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시아인, 중국인, 한국인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 대부분 일본인이라고 예. 생각해요. 그런데 맞아요. 또 뭐 순혈 민족주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왜 너 가사에는 뭐 와사비가 나오고 뭐 이러냐고 비판받을 그럴 수도 수도 있을 것 있고 같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그 수위를 조절하거나 중심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링킴이 여전히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아를 뭔가 강력하게 보여주면서도 또 한국도 좀 드러내고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앨범에서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중국 문화도 그렇고 그런 다양한 동양의 문화가 사실 좀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게 딱 한국의 얘기다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가장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양의 문화도 그렇지만 그런 좀 다양하게 섞인 문화들을 많이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시선을 느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뭔가 부정을 하고 무조건 어떤 한국의 것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뭐라 그랬지? 중심은 지키되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것들 해석할 수 있는 만큼의 동향을 풀어내보고 싶었던 거여서 그렇게 이번에는 표현을 했다면 다음에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들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뭐 가수들 이렇게 저는 특히 래퍼들의 그 힙합을 들으면서 저기 요즘 현대판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도 하거든요.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특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심지어 욕인데도 불구하고 리듬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 아마 링킴도 앞으로 자신이 노래를 만들고 이럴 때 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좋은 가사들을 많이 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민족요라는 거 보고 좀 그러니까 제목이 좀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목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약간 국뽕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지금 있죠. 예. 네.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다른 위치에서 그 민족요를 부르니까 그 의미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도달하게 된 건가요? 사실 민족연은 조금 직관적으로 나온 제목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그냥 그 역사에서 들어왔던 뭐 아리랑이든 아니면 그런 모두가 아는 민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모두가 그 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다고 느꼈어가지고 저도 이 민족요를 처음에 그냥 멜로디 하나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그냥 다 같이 민요 마냥 불러보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족요라고 그냥 해볼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떤 민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개념에서 이 제목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녹음할 때도 그냥 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판소리 합창단이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그래서 좀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 한국 영화사에서 보면 김기영 감독이 사실 이제 이어도라는 영화도 만들고 양산도라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약간 전설 그 구전 이야기들을 굉장히 현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 탈근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옛날 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뭐 젠더 정치도 그렇고 그 이 빈부 문제도 그렇고 확 그거를 뒤집는 걸로 이제 쓰는데, 제가 이 이제 민족요를 보면서 좀 생각이 한 게 이 황새가 그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그 거의 신화적인 그 도자기에도 나오고 그림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황새의 서식지가 지금 DMZ고, DMZ가 아시아에 이제 어떤 희귀 새들이 많이 날라오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걸 맞아요. 무대로 네. 해서 네. 황새 얘기를 황새 얘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예, 예. 사실 신화적인 것들도 이 가사를 쓸 때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그 굿을 할 때 그런 뭐 봉황이든 아니면 뭐 황새든 뭐 황홀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단어들이 사실 평소에 쓰는 단어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얘기들도 있고 그 굿을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 기도에도 있을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서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디지털 칸에서 슈퍼 바이러스로 그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대고, 그래서 정말 이 슈퍼 바이러스는 진짜로 이 생태계, 서식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 그런 슈퍼 바이러스 노래를 기대할게요, 가사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디아스포라 속의 여성의 어떤 삶과 주제라는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이 방구석 영화 관람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각자 어떤 느낀 소감이라든가 혹은 뭐 다양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편안하게 마무리 말 겸 삼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링킨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천사네 디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뭔가 되게 예전에 또 좀 어떤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좀 힘든 상황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뭔가 음악 혹은 예술 이런 것들로 행복함을 느끼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훨씬 더 뭐 물론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이 서울 뭐 한국에서 뭔가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전에 그 천산의 디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좀 더 힘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그런 또 다른 가치를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단지 이제 그냥 음악적으로만 느낀다기보다는 그들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나 가치들을 새롭게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인상 깊었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함덕이라는 가수를 이제 김소영 감독님 작품을 통해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함덕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시를 쓰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김소영 감독님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하신 거죠. 저희가 몰랐던 그런 예술가를 나름 또 발굴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박민정 작가님은 요번에 이 기획에 참여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되게 많이 부러웠어요. 무대에서 표현을 하시고 연출로 영상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점에서 일단은 글을 쓰면 이제 활자를 통해서 추상을 통해서 느끼도록 독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예전부터 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뭐 이제 영상 이 뒤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어떤 이 현장에서의 스태프들과의 막 노력들과 이런 게 있지만 이 관객에게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비주얼 이런 것들이 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부러웠고 저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객으로서 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감독님이 연출하신 굿바이 마이 러브 NK라는 영화를 보면 대중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영화라고 감독들이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본인의 작품이 이렇게 어떤 좌담이나 좌담 이런데 어떤 주제가 되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참여를 하셨는지 간단히 어떤 소회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최 측인 한국번역문학계 이제 감사드리고요, 문학원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어떤 3부작이 약간 시발점이 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개개인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집합적이고 하나의 꼬뮌으로서 그 이분들을 좀 기리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 소설가, 또 공연자, 가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앞으로 이런 좀 이분들의 삶에 대한 반향이 훨씬 저보다 대중적인 어떤 상대적으로 분들이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도. 예. 오랜 시간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이번 디아스포라 속 여성의 삶과 예술이라는 그 좌담을 준비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새롭게 알아가고 공부하고 사실은 저는 김소영 감독님 그 영화를 보면서도 시를 두세 편을 썼거든요. 쓰고 내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너무너무 사실은 행복하더라고요. 뭐 시를 하나 낭송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뭐 배경 지식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장만옥이라는 시하고 음악들이라는 시 두 편을 보냈었는데 두 편 다 읽는 건 그렇고 장만옥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장만옥 그러면 홍콩의 영화 배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할머니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근데 작품 제목이 뭐 할머니 혹은 외할머니라는 작품이 제목이 붙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감독님도 그렇겠지만 모든 예술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때는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하고의 어떤 소통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장만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면 최소한 장만옥을 아는 사람들을 한번 읽어줄까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첫사랑이고 저한테 어떤 여성의 근본적인 이미지,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주신 분이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거든요. 다만 저기는 제목이 장만옥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끊임없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저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가는 길 위에 내가 있다. 바람 불어 창문들, 우연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 골목길에 꽃잎진 복숭아나무 푸른 잎처럼 너는 있다. 어느 날은 잠에서 깨어나 오래도록 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사랑은 나뭇잎에 적은 글처럼 바람 속에 오고 가는 것. 때로 생의 서랍 속에 켜켜이 묻혀 있다가 구랍의 달처럼 참 많은 기억을 배불고 떠오르기도 하는 것. 멀리 가려다 쉬고 싶은 길 위에 너는 있다. 꽃잎진 복숭아 나무들이 긴 목책을 이루어 푸른 잎들이 오래도록 너를 읽고 있는 곳에 꽃잎진 내 청춘의 감옥, 복숭아 나무 그 긴 목책 속에. 고맙습니다. 좌담회에 같이 이렇게 해주신 가수 린킴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 김소영 감독님 그리고 작가 박민정 님 모두 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진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좀 코로나 시대라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뭐 저희가 재능 기부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달려와서 이런 자리에 참여할 테니까 좀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와서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